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객관식 문제풀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질문. 먼저 저는 이제 많은 경제학을 객관식을 강의를 하고 있고 해커스의 아들처럼 살고 있다. 다른 회사 하나 있죠. 네, 해커스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1차 과목이 전략적인 과목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 2023년 평균이 42점이란 말이에요. 42점? 그러면 절반 이상이 꽈락이 났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보기에 올해도 그렇게 나올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데 작년 시험지를 이렇게 딱 보면 특징이 있었어요. 1번이 합격은 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4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그냥 풀 수 있게, 그 노멀하게 풀 수 있게 주고, 나머지는 조금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게 준 게 한 15개 정도. 그러면 60점, 70점 그냥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에서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면 되니까 합격이 되는 거고, 그 100점을 맞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무리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겨요. 이렇게 경제학 강사가 그렇게 100점을 맞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목표가 뭐예요? 1차 합격이야. 회계사 합격이잖아. 근데 회계사가 경제학이 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통과점이 이게 허들이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허들이 높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태생적으로 두뇌가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회계사가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건 직업은 아니고 좀 꼼꼼하고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나왔냐라고 보면 몰아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경제학을 뒤로 밀었다가 그냥 몰아치기를 하면 결국 그런 결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어떻게 푼 거냐, 그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사고력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경제학의 대부분의 문제는 경험치가 축적돼서 나오던 패턴이 그대로 나와요. 단 회계사는 그 패턴이 절반, 그 다음에 그 패턴을 응용하는 게 3분의 2, 그 다음에 한 대여섯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대여섯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요런 논리가 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사고를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경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풀이 전략이 뭐냐면 단계별로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기본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스텝 1, 2, 3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쭉 올라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스텝 1을 열심히 풀다 보면 스텝 2도 좀 가능해지고 요소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순서대로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보면 13회 정도 할 건데 얄판데, 저는 뭐 보강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억지로 막 그러거나 빠르게 할 건 아니고 요건 좀 볼게 상태를 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객관식 경제학의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걸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1, 2, 3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할 때 다 풀어줄까요? 그냥 할까요? 그랬더니 다 풀어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다 풀겠습니다. 다 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문제 풀기 바빠가지고 테스트를 안 했어요.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근데 올해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23년도 문제는 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3년도 문제는 우리가 복습 테스트 때 다시 한번 보면서 하면 다 메꿔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테스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책을 3회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외우는데 답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평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푸는데 답을 외워요. 근데 답을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 왜냐하면 어차피 숫자는 바뀌어서 나옵니다. 숫자는 바뀌어서 나와.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예습을 하세요. 예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아는 거 모르는 거 좀 보시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오시고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이거 수학처럼 하거나 무슨 막 되게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놓고 여기 옵니다. 그럼 오면 제가 이제 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는 건 아는 것들 한번 보고 모르는 거는 그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집에 가셔서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3회독이 되고 요거를 한 바퀴 돌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 문제는 좀 지겨워야 돼요. 그 지겨운 게 뭐냐면 아 이게 또 이런 패턴이야? 뭐 이런 식의 것이 생기면 합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내가 이 소스를 찾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내가 문제를 봤는데 이해를 못했어. 그죠? 근데 해설지를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럼 이거는 기본 강의 한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기본 강의 더 들으셔야 돼. 근데 아 나는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 강의를 가시는 거고 한 반 정도는 알겠다. 그러면 굳이 안 가셔도 되고 요거 방법을 계속 익숙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3번 정도 푸시고 뭐 테스트지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한번 하면 뭐 특별한 실수가 없는 한 1차는 붙지 않을까. 100점은 아니에요. 전 100점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1차는 패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OX 하고 있고, 요것도 아마 수업에 맞춰서 이제 OX 같은 거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카페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올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경제학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함께 합시다. 고고! 자, 기회비용입니다. 어디 갔어? 자, 기회비용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안 나오는 걸 안 나온다고 하는 거야. 안 나오는 거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잘 나오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요런 게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애들이고 뭐 특별히 나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이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렇게 넣는 거 있죠. 한번 체크 한번 쉬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도 뭐 특별히 나오는 건 없어요. 생산 가능 곡선도 단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 이따가 문제에서 하나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은 어디에서 써먹는 거다? 무역에서 써먹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안 나오는 거 기본 강의는 이거부터 저것부터 다 해줘야잖아.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자 먼저 1번입니다. 전직 프로골퍼인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다. 어느 날 농부가 15만원 씨앗을 사서 10만원 10시간 파종하였는데 그 결과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면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손실은 얼마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아,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을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경제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마이너스 이제 뭐가 돼요? 우리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계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뭐만 빼주는 거다? 명시적 비용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연습할 때 가로 새겨서 쭉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어디 틀렸는지 바로바로 고치셔야 되니까 나중에.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총 수입은 얼마예요?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 라고 했죠. 30만원.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얼마야? 15만원어치 씨앗을 사서 15 그 다음에 10시간을 파종했는데 암묵적 비용의 특징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이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3만원을 벌 수 있는데 10시간.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총 얼마예요? 45만원. 그러면 경제학적 이유는 뭐야? 마이너스 15만원. 회계학적은 15만원이다. 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런 건 회계사에 안 나와요. 네.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가 이제 뭐 했어요?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과 임대료만을 고려한다 그랬어요. 임대료만큼 고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월별 임대료 얘가 뭐야? 명시적 비용이고 통근 시간은 암묵적 비용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인데 기회비용은 선택 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서 무역에서 기회비용이 제일 작은 걸 특화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160, 150, 145, 103, 150. 그럼 기회비용이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얘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생산 가능 곡성들의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갔을 때 여기 몇 개 없어졌어? 마이너스 6개.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8개죠? 그럼 얘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예요? 볼록한 형태야? 오목이야? 볼록이야? 오목한 형태죠? 자,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x, 0, y가 있으면 자, 요렇게 얘가 뭐가 돼요? MRT XY가 되겠죠. MRT XY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입니다. 근데 다시 표현하면 얘가 10이고 얘가 만약에 5라 하자. 그러면 기울기가 MRT죠.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2분의 1이 뭐냐?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가 뭐예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잖아. 그럼 X제만 만들면 몇 개야? 10개. Y제만 만들면 5개. 그죠? 그러면 X는 뭐야? 2분의 1 Y죠? 그러면 이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X, 0, Y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고 하면 이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X 생산의 기회비용은 커지고 YG 생산의 기회비용은 YG는 어떻게 돼요? 얘는 Y는 EX지? 그럼 얘 역수니까 YG 생산의 기회비용은 뭐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추억이 돋고 있습니까? 자, 첫 시간, 첫날은 간단해. 여기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여기 아주 즐거운 시간. 오늘은 즐거운 시간. 오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첫 시간. 왜? 여기까지 포기한 사람은 없었어. 여기까지 포기한 사람은 없었어. 이제 소비자 이론부터 슬슬 포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를 늘리고 하나를 늘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몇 개? 10개. 얘 마이너스 몇 개? 16개. 1번 X제를 한 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작다.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 2번 A국이 X제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A국은 Y제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국은 어디 Y제를 몇 개까지? 14개까지 생산하겠죠. 세 번째, A와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A국의 생산 기술이 B국보다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수준 있잖아,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이 높으면 등량 곡선은 안쪽으로 가요, 바깥쪽으로 가요? 안쪽으로 가죠. 등량은 안쪽. 왜? 동일한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동일한 자원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네, 표정. 뭐 그 파트는 아니니까. 근데 좀 섞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좀 물어보고, 왜냐면 점검도 좀 하고. 그래서 생산 기술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네 번째, B국이 X제를 1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둘 다 뭐예요?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근데 회계사는 이걸 이제 뭐까지 Y제로 뒤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얼마나 문제가 없으면 3개잖아. 3개밖에 없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이걸 문제를 낼 수 없는 게 고등학생들은 진도가 되게 작으니까, 내용이 작으니까 여기를 내는데, 우리는 아직 이 책이 2권짜리잖아. 열심히 풀어요. 열심히 만든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그래서 x0 y 이렇게 그리는 거죠. 1번 X축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이렇게 가게 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기울기는 부호는 보지 않고 경사도만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생산 기술이 확산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생산 자원, 생산 요소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멀어진다. 기회비용 체증. 네, 이것도 사실 이게 감정평가서 문제죠. 네.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XJ는 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XJ, 근데 여기 출제자가 이제 XJ는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회계사 문제는 이렇게 안 내요. 회계사는 문제가 길어. 근데 문제가 긴데 쫄 건 없다. 왜? 어차피 문제 정의를 하는데 페이지를 많이 할애한 거고, 여기는 이게 만약에 회계사라면 얘도 다 할애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한계의 변환율, 한계의 변환율, 한계의 변화율 다 상관없어요. 네. 5번,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의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게 된 것은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지점이죠. 요 지점은 다 뭐였어? MRTS, LK의 X와 MRTS, LK의 Y죠. 그죠? 그러면 이 같은 게 다 만들어진 계약 곡선상의 점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아져? 파레토 개선이 뭐였어요? 파레토 우위가 되는 거죠. 파레토 우위가 되는 것은 뭐였어요? 한 명이라도 감소하는 것 없이 누군가가 커지거나 누군가가 둘 다 커지거나, 이게 이제 파레토 개선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 뭐야? 선위 효율, 아는 비효율, 바깥은 불가능, 이렇게 한 거지. 추억이 돋죠. 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 안 할게요. 5번은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넣는 거예요. 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합시다. 자, 이거예요. 자, 이제 회계사 문제 하나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회계사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어.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로 바꾸면 쉬워요. 바꾸면 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인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X와 YJ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대. 근데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에 QX, QY라고 배웠어요? XY라고 배웠어요? XY라고 배웠지.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자, 값은 2X 플러스 Y는 16이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X 플러스 2Y는 16이에요. 그죠? 그러면 YJ의 기회비용이고 XJ의 기회비용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MRT XY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 아니야. 그럼 얘가 뭐였어? 기울기였죠. 그럼 기울기는 X0 Y가 있으면 Y에 관하여 풀고 X 앞에 붙은 게 뭐예요? 기울기죠. 그러면 먼저 얘부터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8이잖아. 이게 뭐야? 기회 비용이겠죠. 그래서 그럼 Y 이제 몇 개? 2분의 1개. 됐어요? X 생산의 기회비용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YJ 생산의 기회비용이니까, 자, Y는 뭐였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었죠. 이 기울기가 뭐였어? X 생산의 기회비용이고, 뒤집으면
YG 생산에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아유,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여기에 신경 너무 쓰지. 이거는 나중에 소비자율은 생산량 다 마찬가지야. 여기는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16이 맞아요.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당황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지금 회계사에서는 뭘 물어봤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QX와 QI로 풀려는 사람은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XY로 풀면 그냥 할 만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꽤 많아요. 회계사가. 그러니까 회계사는 이게 약간 일종의 플러팅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아니고 이 글자 처음 보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면 야, 너 이거 배웠는데 알아? 막 이런 느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배운 걸 바꾸면 할만하다. 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겠죠. 설마 지금 이 스피드가 빠르다고 느끼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오죠, 얘가. 개별에서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Q로 더하는 것이 있고 P로 더하는 것이 있죠. Q로 더해서 푸는 게 있고 P로 더해서 푸는 게 있어요. 그럼 Q로 더해서 푸는 건 뭐가 있어? 개별 수요, 시장, 개별 수요에서 시장 수요, 개별 공급에서 시장 공급으로 바꾸는 것은 Q로 바꿔서 푸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Q로 더 하는 거. 뭘까요? 쿼터제. 쿼터는 이제 나중에 무역에서 할 때 했지만 이만큼의 량을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럼 공국선 오른쪽으로 가서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얘는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국제에 목숨 걸지 마세요. 환율엔 목숨을 거세요. 환율은 회계사가 좋아합니다. 환율은 왜? 여러분들을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 파트는 제가 보기에 IQ 테스트스러운 비교 우위를 좀 내고요. 나머지는 환율을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환율은 잘 하셔야 돼요. 작년에 환율이 3개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셔야 되고. 뭐 그때 또 하면 되고요. 자, P로 더하는 게 뭐였어? 첫 번째? 공공재 있죠?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에서 기본이 뭐였어? 개별에서 시장은 수평합. 왜? 사적재는 뭐였어? 동일한 가격을 주고 다른 수량을 사는 거니까 Q를 더하는 거야. 가격이 똑같으니까. 근데 공공재는 뭐야? 비배제성 때문에 동일한 수량을 소비하고 다른 가격을 내서 생산비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말문제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수평합이다, 수직합이다. 그죠? 또 할게 뒤에 가서. 네. 또 나중에 또 하면 앞에서 한 말 기억나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문제풀이는 기본 강의랑 달라서 기본 강의 막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원리도 설명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들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들으면 돼. 2회독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한 바퀴 돌아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왜 제가 2회독을 굉장히 강조했냐면 2회독을 하면 이론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이게 끝이지 뭐 이런데 그걸 안 하면 더 있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 이걸 줄여가야 돼요. 이게 넓히면 안 되고. 왜냐면 100점 맞으려면 넓혀야 되는데 정확히 우리가 한 80점 정도 맞으려면 이게 줄여가야 돼. 딱 나오는 걸 좀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 조세.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시험에 다 나오네요. 전부 다 나오고.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쿼터는 우리 회계사하고는 좀 멀다. 근데 준비는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이게 수평합이겠죠.
이 박스는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해보시라고 진 거니까 이걸 다 채우진 않을게요. 네, 나오는 것만.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뭐야? 수요의 변동 요인, 공급의 변동 요인은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건 이제 중학교 애들 내는 거고, 우리한테는 많이 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요 측 변동 요인이 뭐였어? 소득, 인구, 기호, 대체재해 가격, 보완재해 가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은 생산비, 기술 수준, 조세, 보조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격 예상이 있잖아. 미래 가격 예상. 미래 가격 예상은 어떻게 돼요? 수요면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팔아야 되겠죠? 공급은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죠, 수요는. 파는 사람이 안 팔아야 되는 거고. 뭐 그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요걸 틀리시는 분은 없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패턴 똑같고요. 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다면 요런 건 물어볼 수 있겠지.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수요, 공급, 가격, 거래량 이렇게 있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다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뭐해? 다 감소. 공급이 증가하면 뭐예요?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때요?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지. 둘 다 증가하면 거래량이 따라온다 그랬죠.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이 따라온다 그랬죠. 방향이 다르면 수요랑 뭐랑 같이 간다 그랬어? 가격이랑 같이 간다 그랬죠. 나머지는 알 수 없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갔죠? 자, 이걸 응용하는 게 뭐야? 수요 자리에 IS, 공급 자리에 LM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R, 여기에 Y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또 뭐 들어가요? 총수요? 총공급? 그럼 여기 이제 가격 자리에 물가, 여기에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부자금의 수요, 대부자금의 공급. 여기 뭐야? 이자율, 대부자금. 똑같은 논리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IS가 이동하는 원인은 뭐였어? CIG X-M. LM은 뭐였어요? 통화량과 물가. 얘는 뭐였어요? CIG X-M. 얘는 뭐였어요? 기술 수준, 노동력 뭐 이런 거였고. 대부자금의 공급은 뭐였어요? 대부자금 수요는 투자고. 얘는 뭐였다? 요거 은근히 우리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나중에 대부자금 거시에서 하겠지만 대부자금 공급 뭐야? S죠, S. S는 SN 플러스 SG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문제입니다. 우리 회계사에 좋아하는 거야. 저축이 증가하면 대부자금이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한다. 왜 틀려요?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한다. 자, 이걸 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를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야. 왜? 노라고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야,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저축이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건 직관적 접근.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얘가 SP죠, P. 그럼 얘가 뭐야? Y-C-T지? 얘가 뭐야? T-G지? 없어지지?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은 뭐 한다고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관으로 해야 될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어때? 저축을 늘릴까?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얘가 증가하면, 경제는 뭐였어? 하나를 움직이면 나른 건 뭐야? 고정.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 뭐라고? MPS가 뭐야? 아, 네네네, 없어요. 그거는 소비 이론에서만. 네네.
한계 소비 성향 얘기한 거야. 이게 원어민의 발음이라 저도 이제 그래서 embrace 그래서 자자자 왜 주호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우리 미국으로 미국 간 그 친구는 그런 미국인의 느낌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있네요. 아 좋아요. 되게 귀가 정화된 느낌이에요. 네 오늘 오면서 많은 걸 또 들으면서 왔는데 봐도 끝이 없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시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명심해야 돼. 이 경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뒤집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기간 모형, 여가 소득 모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했고요.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있죠.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소비자 잉여는 그리고 이제 생산자 잉여가 있겠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쪽이 뭐예요? 이쪽이 소비자 잉여죠. 그럼 요걸 소비자 잉여로 구하거나 또는 잘 봐요. 지금 요렇게 하니까 여기가 자기가 들인 비용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얘가 뭐야? MB지? 그러면 MB 밑에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총편익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결국 총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네요. 그래서 얘는 순편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소비자 잉여라면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그냥 순편익을 구하면 돼요. 소비자 잉여에서.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여기죠? 그럼 얘는 뭐야? 면적이고 얘는 뭐야? OR이잖아. 또는 생산자 잉여는 우리가 결국 얘가 뭐였어? S가 MC였죠. 그러면 총 수입에서 MC의 합을 한 거죠. MC의 합. 얘가 MC 합을 뺀 거잖아. 근데 단기의 MC는 뭐예요? 단기의 MC는? 단기 MC 이거였어. 자, MC는 원추, 결추. 저한테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델타를 이걸로 통일합니다. 왜 객관식 답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편미분, 전미분 안 써. 저는 이걸 다 통일합니다. 네. 주관식이면 빨리 이해 강의실 나가세요. 주관식 이렇게 쓰면 큰일 나. 네, 객관식이니까. 자, 이건 뭐였어? 자, 여기 하면 TC죠? 얘가 Q지. 단기는 델타 TFC 더하기 델타 TVC 델타 Q죠? 단기에는 이거 있어 없어? 있지만 변화는 뭐야? 빵이니까 결국 생산자 잉여는 단기에는 우리가 생산자 잉여는 TR 마이너스 TVC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고정비용은 포함할 수가 없잖아. 여기는 고정비용 없으니까. 근데 장기에는 TR 마이너스 뭐예요? TC겠죠? 왜? 다 고정비용, 다 가변비용이니까.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뭐랑 비교해야 돼? 이윤이 있으면, 이따 문제 있어요. 이윤이 있으면 생산자 잉여가 커, 이윤이 커. 생산자 잉여가 커야죠. 왜? 이윤은 TR 마이너스 TFC 더하기 TVC니까. 그죠? 근데 장기는 이윤하고 뭐해? 같은 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생산자 잉여를 구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말 문제로 요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를 내게 쓰나 면적이 안 구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TR-TVC라거나 TR-TC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단기를 줄 거냐 장기를 줄 거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문제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는 나오면 땡큐 하고 맞아주시면 돼요. 잘 나와요. 얘도 잘 나오니까. 근데 이따가 회계사 문제 중에서 머리에 총 맞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머리에 총 맞은 문제. 그런 건 여러분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따 문제 풀 때도 돌출과 돌출이 아닌 거를 구분을 해주면, 여러분들 사람이 그래. 이게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까먹는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인데 갑자기 돌출에 꽂혀가지고 이걸 막 하나 푸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막 나 해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이에요. 돌출은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엄청 많잖아. 제 카페 보면 엄청 많은 거 알죠? 제가 다 풀어봤으니까. 근데 그런 통계치에서 벗어난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난이도 조절용을 한번 낸 거니까 거기에 너무 꽂히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요법칙의 예외, 공급법칙의 예외 막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소비자 이론에서 하는 거죠. 기편제 뭐야? 열등제 중에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툭 치면 나와야 돼. 노동공급수 후반부를 줄 알려면 여가가 정상되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그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도 중요하다 않다 그랬어. 그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하고 같은 결은 아닌데 제 카페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래프 특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그거 출력 받으셔가지고 혼자 그려보세요. 이렇게 안 그려주시면 저한테 얘기하고 그려봐요. 아니 왜냐면 그래프로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부터 배운 분들은 그래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는. 근데 다른 데서 그래프를 열심히 그렸던 친구들은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스타일이. 근데 객관식은 그닥 그래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프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리고 푸는 게 베스트야. 안 그리고 푸는 게 베스트라고. 그래프는 언제 그리는 거예요? 면적 구할 때. 그때나 구하는 거야. 자, 갑시다. 1번. 재와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X의 가격이 상승하면 뭐예요? 수요량의 변동이 되겠죠. 수요량의 변동이 될 겁니다. 1번. 재와 X의 대체 관계에 있는 Y의 가격은 하락한다. 대체제. 얘가 치킨, 피자 먹자. 들었죠? 두 번째. 보완관계. 치킨, 맥주 못 먹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X가 정상제라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라고 돼 있어요. 정상제면 수요법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딱딱딱 바로 써먹어야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가격 효과 가시면 보상수요곡선과 통상수요곡선을 그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가가 열등제인데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가 뭐야? 기펜제. 기펜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에 소득효과가 커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량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가격 상승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섞여 있다. 그 다음에 요런 형태로 내는 거죠. 사과와 배의 수요 함수를 추정한 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회계사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공식을 우리는 지금 이쪽은 다 뭐라고 보고 일정하다고 보고 도출을 한 거죠. 근데 본래 수요 공식은 다른 요소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읽기가 싫고 눈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자, 그래서 먼저 여기를 보니까 사과와 배는 보완제다 이겁니다. 사과와 배는 보완제 아니에요. 맞아? 왜? 와, 그렇죠. 좋았어. 문제 예습했어. 그래서 사과와 배를 어떻게 보완합니까? 본래는 대치제인데 그걸 노리고 낸 거다. 이걸 읽기 싫어하는 사람, 사과와 배가 어떻게 보완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치제.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과의 배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를 먹어 못 먹어?
못 먹고,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배를 먹어 못 먹어? 못 먹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보완제로 본 거지.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낸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사과 배는 정상제다. 소득이 있고 플러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정상제가 되고. 사과 배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해당 가격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과와 배 모두 가격에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그랬는데 여기 숫자들이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입니다. 그래서 선입견, 왜냐면 선입견으로 풀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나오면 조금 더 복잡한 수치를 줄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하기 싫으니까 사과와 배는 당연히 되지 이런 식으로 찍고 넘어가는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기술 개발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 뭐야, 아이고, 맞죠? 네. 4번이고. 그 다음에 시장 균형에서 X제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인구의 증가, 소득 수준의 상승, 정상세니까 생산 기술은 뭐예요? 공급이죠, 공급. 그죠? 그 다음에 대체재의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원료 가격 상승은 뭐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얘는 공급이 뭐 한 거다? 증가한 거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X제는 열등제이며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원료비 하락으로 X제의 대체인 Y제의 가격이 내렸다. X제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상승했다. 소스들이 많죠. 첫 번째가 뭐예요? 소득이 감소했는데 열등제래. 그러면 수요의 무슨 요인?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료비가 하락했대요. 그러면 공급이 뭐예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 얘 어때요? Y제의 가격이 내린 거지. 그러면 X제의 수요는 뭐 해야 돼? 자, 이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X제의 수요가 한번 증가했고 Y제의 가격이 내렸다. 그럼 얘랑 관계가 뭐야? 대체제니까 대체제면 뭐 해야 돼?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하였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 게 있고 수요가 증가한 게 있는데 뭐가 더 크게 작동했다? 수요가 증가한 게 더 작동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P0Q가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그러면 따다다다닥 이렇게 있으면 수요가 증가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런데 수요가 감소했는데 최종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증가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죠? 그럼 최종적인 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 이거죠. 1번 X제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왜 틀렸다. 두 번째, 변화 전후의 두 균형점은 동일한 어느 상에 있어요? 공급 곡선 상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 X제의 판매 수입은 증가했다. 최초의 판매 수입, 나중에 판매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땡겼으니까 X와 Y가 다 증가했다. Y제가 X의 보완제였다면, 보완제였으면 수요가 뭐예요? 한 번 더 뭐 했어야 돼? 증가했어야죠. 근데 여기는 뭐 했어? 여기는 감소했으니까 틀렸고요. 가격은 더 올라갔을 거다. X 생산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산자잉여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거래량이 증가하면 생산자잉여는 증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감소했다는 말이 틀렸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 정도만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 따지니까 기회비용은 우리 시험에는 단독으로 내기는 좀 어렵고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란 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예산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